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화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가 가져온 이 경제적 충격, 그리고 그 경제적 변화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들여다보고 우리는 전략적 경영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한번 우리 카메라에 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해당되시는 분들. 나는 1918년을 경험해봤다. 아무도 손을 안 들고 계시리라 제가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1918년대 스페인 독감을 경험하지 않으셨다면 2020년 여러분이 체감하는 경제는 처음 경험해보는 경제일 것이다. 두 번째 손들 기회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1930년대 대공황을 경험해봤다. 아무도 손을 안 들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손을 안 들고 계셨다면 2020년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처음 경험하는 경제가 펼쳐질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2020년 세계 경제는 보시는 것처럼 IMF가 마이너스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마이너스 3.0%라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여러분이 처음 만나는 숫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아마도 근래 기억 속에서 경험하셨던 그 경제 위기 하면 1997, 8년의 IMF 외환위기, 이때도 세계 경제는요 2.6%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나름의. 그리고 여러분이 또 경험하셨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도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0.073%로 거의 0에 가까운 마이너스 숫자죠. 지금 2020년 우리가 경험할 마이너스 3.0%라는 숫자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위기였다. 다시 요약해보자면 2020년 우리가 경험할 경제는 여러분 인생에 처음 경험할 경제가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2020년 경제를 그려본다라는 그런 취지 아래 제가 크게 두 가지 이슈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0년 좌지우지할 중요한 하반기 경제 이슈가 한 20가지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이슈에 제가 포커스를 두고 이 두 가지 의견을 드린 다음 2020년 하반기 어떻게 경제가 펼쳐질 것인지 정리를 하고 우리는 어떤 경영 전략적 관점에 대응을 해야 될지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GVC의 붕괴와 리쇼링 전쟁. 2020년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경영 이슈가 바로 각국의 리쇼링 전쟁이 될 것이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GVC라는 단어가 그냥 초등학생들도 알 만큼, 물어보면 대답할 만큼 아주 상식적인 용어가 됐습니다. 이 GVC에서 G를 빼면 그냥 밸류체인이죠. 밸류체인은 소위 말해서 제조하는 어떤 제조기업 입장에서, 딸기잼을 제조하는 제조기업 입장에서 딸기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요. 딸기잼을 만들면 만들어진 딸기잼을 직접 마트에서 판매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밸류체인의 일부가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밸류체인의 일부 어떤 밸류체인들은 부가가치가 낮아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비싼 인건비를 가지고 프로덕션을 영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밸류체인의 일부를 어디로 보냅니까? 그동안 다른 나라로 보내죠. 신흥국들로 보내죠. 그게 뭐였습니까? 글로벌 밸류체인. 밸류체인이 글로벌화된다. 다시 말하면 세계화가 진전되어 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밸류체인의 붕괴를 경험한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 너무 많은 사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도 우리 자동차 산업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글로벌 현지 생산 공정, 현지 법인의 수가 약 12개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근데 12곳 공장 중에 9곳이 셧다운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에는 엘레바마에 그리고 조지아에 각각의 부품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부품 공장에서 제조된 부품의 조합으로 또 다른 부품을 생산합니다. 근데 이 부품 하나가, 이 공장 하나만 셧다운 되더라도 완제품의 생산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다시 말하면 수많은 공정들이 글로벌리 분배되어 있는 밸류 체인의 일부가 셧다운을 경험하면서 완제품 생산에 차질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부품을 보통 2만 가지 혹은 3만 5천 가지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단 한 가지 부품만 공급이 안 돼도 완제품 생산에 차질이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처음 경험합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보시는 것처럼 원래부터 밸류 체인의 일부를 다시 자국으로 데려오는 노력, 리쇼링의 노력이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이미 시작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참에 생산 공정의 차질을 겪었던 그 수많은 제조 기업들이 이참에 공정을 자국화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더 절감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이슈를 한 가지 드리면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어쩌면 2020년 한 해는 휴전처럼 잠시 쉬어가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가, 이 트럼프가 올해 11월에 있는 재선을 위해서 열심히 탑을 쌓았단 말이에요. 지지를 많이 끌어올렸어요. 미국이 중국을 막 압박하는 모습에 이 국민들은 열광하고 좋아했었어요. 사실 그 공든탑을 쌓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발, 미국의 입장에서 얘기하기에는 중국발 코로나19가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거죠. 이거를 보고 있으면서 갑자기 트럼프는 올해 대선이 깜깜해집니다. 내가 될 수 있을까? 지지율이 완전히 폭락합니다. 그러면 이 지지율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 2020년 11월에 있을 재선에 통과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무엇을 합니까? 이 모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이런 모든 과오를 누구 탓으로 돌리기를 희망하는 겁니까? 당연히 네, 그렇죠. 중국 탓이다. 이건 모두 중국 탓이다 라고 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재현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재현되는 과정에서 지금 가장 핵심 폭풍이 있는 그 지역이 바로 홍콩 보안법 표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언론사 칼럼에 홍콩발 홍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홍콩의 국가보안법 표결로 인해서 이 미중 무역 분쟁의 요충지가 홍콩을 둘러싸고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상상이 되는 대목이에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홍콩 같은 나라는 작년만 해도 그 시위로 인해서 경제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2019년에도 마이너스 성장. 근데 코로나19로 다시 한번 마이너스를 경험해요. 그런데 국가보안법 표결로 또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라는 이 트럼프의 공격이 또 한번 홍콩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홍수가 일어나는 거죠. 이 대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하세요. 아니, 홍콩 뭐 경제 위기 올 수 있지. 뭐 그렇다고 뭐 세계 경제에 충격이 있겠어? 한국 경제에 뭐 큰 영향이 있겠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한번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위국이 누굽니까? 수출 대상국 1위국. 네, 다시는 중국이죠. 2위국이 누굽니까? 미국이죠. 3위국이 누굴까 이제? 3위국이 바로 베트남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입니다. 4위 수출 대상국이 누굴까요? 일본일까요? 독일일까요? 4위 수출 대상국이 바로 홍콩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 4위가 홍콩이에요. 우리나라 수출, 이 대일본 수출의 전액보다 홍콩 수출액이 더 커요. 그만큼 홍콩 경제 위기는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쯤에 많은 조금 경제를 아시는 분들이 아니 말이야, 홍콩 그 750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무슨 저런 수입을 많이 해?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홍콩 사이즈가 얼마나 할까요? 홍콩이라는 나라의 사이즈가. 제주도가 클까요? 홍콩이 클까요? 네, 제주도가 더 큽니다. 제주도의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홍콩이. 그런 나라에서 무슨 수입을 많이 한다는 거야?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계실 수 있겠지만 홍콩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홍콩에 수출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홍콩을 경유해서 재수출하는 목적이 큽니다. 보시겠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중요한 장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홍콩으로 가는 수출액이 이 첫 번째 행위예요. 약 280억 달러를 홍콩에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홍콩을 경유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규모가 오히려 커요. 이게 말이 되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이게 경영학 쪽에서는 마크업이라고 표현하죠. 다시 말하면 보관, 하역, 물류, 운송, 금융, 이런 여러 서비스들이 밸류 애디드 되면서 금액 기준으로 더 높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홍콩에 수출하는 규모보다 홍콩을 경유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규모가 더 크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게 이 세 번째 행위 좀 중요합니다. 홍콩을 경유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규모가 굉장히 큰데 특히 그 중에 일부가 중국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 중국으로 가는 수출액의 비중이 전체 수출액의 98%나 된다. 다시 말하면 홍콩에 수출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홍콩은 중개무역을 하는 나라로서 우리나라는 홍콩을 경유해서 재수출하기 위함인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특별지위를 박탈한다는 거예요. 특별지위가 뭡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홍콩의 법인세가 16%밖에 안 돼요. OECD 평균 법인세율이 25% 정도 됩니다. 훨씬 저렴하죠. 이게 특별지위입니다. 또 어떤 게 있어요? 결제 통화가 유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려면 중국이 자꾸 위안화를 요구를 해요. 위안화를 주요 결제 통화로 가져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홍콩을 경유할 때는 결제 통화가 유리합니다. 다음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환율이죠. 중국은 환율이 굉장히 변동적이에요. 환율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근데 홍콩을 경유할 때는 환율이 안정적입니다. 당연히 물류 인프라, 그리고 수출 인프라, 금융 인프라, 금융 허브잖아요. 그런 인프라도 굉장히 탁월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슈들, 세제 혜택이라든가, 가장 재미있는 거, 요즘 보호무역주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뭐냐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한다. 그러면 보관 그리고 검역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홍콩을 경유할 때는 이 검역 절차가 굉장히 단조로워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을 중국에 하더라도 홍콩을 경유해서 하는 게 더 유리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홍콩을 그 특별주의를 박탈하게 되면 우리는 홍콩을 경유해서 수출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겁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일환으로 홍콩을 특별주의를 박탈시키는 액션을 취한다. 우리나라 전체 홍콩 수출액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 홍콩 수출액의 70%가 반도체예요. 그 밖에 화장품이라든가 석유 제품, 컴퓨터, 이런 제품들을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런 수출을 하는 수출 기업들은 수출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꿔야죠. 유지할 겁니까? 바꿔야죠. 이제 홍콩이 아닌 다른 나라를 경유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을 직수출할 것인지 이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중국의 대응도 있어요. 홍콩 보안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홍콩이라는 나라는 일국 양제가 아니다. 이거 일국이다. 중국 우리나라 거다. 니네 나라들 생각하지 마, 건들지 마 하는 게 바로 홍콩 보안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홍콩을 중국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인데 당연히 서방 국가들은 원하지 않죠. 그러면 중국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응이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대응이 바로 하이난입니다. 하이난을 이 자유로운 경제 무역 항으로
홍콩을 대체할 대체제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영 전략 관점에서 홍콩을 경유할 것인지 직수출할 것인지 아니면 하이난이라든가 그 밖에 다른 지역을 경유할 것인지 하는 의사결정을 해 나가야 된다. 수출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홍콩을 경유해서 수출을 진행하기 위해서 유지했던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바로 글로벌 현지 법인이에요. 우리나라의 10대 그룹 해외 계열사를 기준으로만 말씀드려보면 중소 중견기업 다 빼고 그냥 10대 해외 계열사만 가지고 말씀드려보면 우리나라의 약 83개의 법인이 홍콩에 있습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홍콩 법인 수가 SK가 44개, LG가 18개, 삼성이 13개. 자, 그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홍콩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해야 되면 홍콩에 있던 현지 법인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철수해야겠죠. 철수하거나 중국 본국으로 회귀시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하이난이라든가 뭐 여러 영역으로 다시 움직여야 되겠죠. 이건 대표적인 국내 10대 그룹의 계열사만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 밖에 수많은 기업들의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2020년 하반기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뭘까요? 바로 세계 각국의 리쇼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리쇼링 전쟁에 뛰어들었어요. 원래 우리나라는 나가 있던 기업들아 다시 돌아와라. 내가 세제 지원해 줄게. 자금 지원해 줄게. 그 정책이 뭡니까? 유턴 기업 지원 정책이죠. 이 유턴 기업 지원 정책을 다시 뜯어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다른 나라보다 더 뭐라고 해야 되나 경쟁 우위에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면서 이참에 이런 기업들 한국으로 돌아와라. 한국을 경유해라.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다른 기업들도 한국으로 와라 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 유가 하락과 디플레이션 우려입니다. 자,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도로 운송량이 줄어듭니다. 공장 가동률이 또 떨어져요. 해운 물동량이 줄어듭니다. 해외 관광객이 줄어들어요. 항공 운송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많은 원자재 가격, 원자재 수요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엄청난 가격 하락을 이번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원자재 가격 중에 우리가 두드러지게 주목하는 것이 국제 유가죠. 국제 유가의 하락이 엄청나게 일어났었습니다.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국제 유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이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 가능한 일이 벌어졌어요. 원유 보유고, 이 보유고가 꽉 찼는데 공장 가동을 안 하니까 원유 수요가 없어서 꽉 찼는데 원유 공급은 계속 일어나니까 당연히 국제 유가가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 일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각종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그리고 수많은 여러 수입 물품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당연히 소비자 물가 하락도 예견되는 거죠. 그 대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요 2000년대 평균적으로 약 3.5% 수준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2010년대로 와서 물가 상승률이 약 1%대로 내려앉았어요. 그냥 구조적으로 레벨 다운된 거죠. 그런데 작년 물가 상승률이 0.4%입니다. 그리고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이 0.3%예요. 물가 상승률의 레벨이 그냥 엄청나게 다운되는 거예요. 당연히 원자재 수요라든가 그 밖에 여러 수요 부진에 따른 이유죠. 근데 근래 들어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역시 마이너스를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물가 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발생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거 코로나19 사태가 만약에 2020년 하반기 내내 지속될 거라면 추가적인 물가 하락,
추가적인 원자재 가격 하락이 예견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다음 달에 자동차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요. 지금 자동차를 바꾸려고 생각하셨던 소비자라고 한다면 자동차 오늘 바꾸겠습니까? 아니면 한 달간 떨어지니까 한 달 후에 사겠습니까? 제가 무슨 질문을 드린 거냐면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소비자들이 예측하면 소비를 또 미루어요. 다시 말하면 물가 하락은 또 다른 물가 하락을 야기한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Deflationary spiral, 디플레이션 소용돌이라고 합니다. 물가가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물가 하락이 야기된다. 디플레이션 소용돌이에 처한다. 디플레이션 소용돌이에 한번 처하면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디플레이션 소용돌이에 처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우리 다시 경험하고 싶습니까?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디플레이션 소용돌이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대응책 마련이 굉장히 시급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저물가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을 텐데 그 여러 가지 수단들 중에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통화 정책이겠죠.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자연스럽게 물건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정책이 가능한데, 그런데 지금까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이렇게까지 내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역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릴 데가 없는 수준까지 내린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 하에도 그걸 막기 위한 카드가 없는 상황. 이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중대한 문제점이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020년 중요한 경제 이슈 두 가지를 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2020년 세계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 어떻게 흘러갈까 21년까지를 그려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F는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너스 3.0%로 전망을 했죠. 유례 없는 역사상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3.0%를 전망했습니다. 근데 이 전제도요, 코로나19 사태가 상반기 중에 고점을 찍고 하반기 중에 완화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전망한 거고요. 코로나19 사태가 내년까지 확산된다 그러면 그 성장 전망치가 더 낮은 시나리오로 갑니다. 다만 2021년 경제는 20년의 저점을 찍고 회복되는 경로하에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5.8%를 전망했죠. 다만 이 숫자의 의미를 명확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5.8%의 세계 경제 성장률은 소위 평년의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높아요. 와, 엄청나게 고도 성장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기저효과, 베이스 이펙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평년에 쌀농사를 짓는데 100kg씩 짓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쌀농사를 50kg밖에 못 졌어요. 근데 내년에 쌀농사가 80kg, 평년보다 못한 80kg 지어요. 그러면 그 생산량의 증가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죠. 기저효과에 따른 거죠. 2020년에 저점을 뒤로 하고 숫자적인 반등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지 정말 말 그대로 고도의 성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첫 번째 이 숫자의 의미,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 이 숫자의 의미는 물론 기저효과에 따른 성장률의 상승이지만 동시에 어쨌든 2020년 저점, 극저점을 뒤로하고 그거보다는 반등하는 흐름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한국 경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비슷하게 2020년 약 마이너스 1.1%를 기록하고 극저점을 반등으로 기회를 삼아서 21년에는 회복되는 경로지만 이 회복은 말 그대로 숫자적인 회복이지
기저 효과에 따른 회복이지 말 그대로의 경제 회복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리쇼링 정책, 수많은 리쇼링 정책들이 추진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우리나라의 유턴 기업 지원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세계 각국의 여러 리쇼링 정책들이 발표될 텐데, 그런 정책들을 활용해서 중국이나 혹은 홍콩이나 그 밖에 여러 나라에 나가 있던 기업들을 우리나라 본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2020년 경제의 가장 주된 특징 하나가 바로 내외수 불균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지만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가 더 추가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경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내수 경제는 극저점을 뒤로 하고 완만하게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내수는. 그러나 외수는 지속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수를 회복시키는데 정책의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다. 예를 들면 대외거래 회복을 위한 수많은 정책 지원들을 발표할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 사람 간의 글로벌 이동은 많이 막고 있죠. 그러나 기업 간의 미팅은 더 자유롭게 해주기 위한 대안들을 마련합니다. 하이패스를 마련하죠. 그리고 국내 여러 내수용 우수 상품들을 발굴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책들, 이런 지원책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책을 활용한 대외거래 회복을 위한 정책들을 활용해서 외수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은 많이 안 다뤘지만 언택트 경제라는 거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뉴딜 정책과 맞물려서 이 DT를 리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정책 지원을 활용한 경영 전략이 되어야 되겠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년 경제를 보면 코로나19로 정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체감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일시적 변화, 마찰적 변화, 경기적 변화가 아니라 말 그대로의 구조적 변화다. 그러면 나는 이런 어항에서 열심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살아왔다면 어떻게 더 경쟁력을 이 어항에서 갖춰갈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전혀 다른 어항으로, 전혀 다른 구조적인 변화로, 전혀 다른 경영 환경 하에 나는 어떻게 걸맞게 살아갈지를 노력하는, 그냥 어항 자체를 건너뛰는 그런 경영 전략들이 기획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